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선생이랍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을 본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수험생들은요, 어제 오늘 성적표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수험생이 참 잔인한 게 뭐냐면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도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줄기차게 봤던 그 내신 시험 있죠. 그 내신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가장 비중 있는 고3 기말고사를 목전에 딱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3 학생들이 참 힘들어요.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원과 수능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또 기말고사 딱 끝나면 여름방학 때는요, 뭐 수시, 자기소개서 쓰고 기타 등등 또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마 망망대에서 돛담배가 딱 하나 떠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아마 힘든, 괴로워하는 그런 수험생들 참 많겠죠. 이런 딱 상황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취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취지냐면 기말고사 딱 끝나죠. 딱 끝나자마자 9월 평가원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딱 2개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불안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게 맞아! 라고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공부에 대한 방향성,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시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좀 데이터를 제시해가면서 설득력 있게 논증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그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냐면 이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6월 평가원부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 과정이 바뀌고, 예전에는 교과 과정이 바뀔 때는 항상 평가원이 어떻게 쓰냐면 바뀐 교과서 아니면 바뀐 수능 제도의 하에서는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예비시행이라는 걸 항상 봐왔었어요. 예비시행이라는 걸. 여러분 뭐 2014학년도 예비시행 이런 글자 본 적 있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요. 바로 그런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예비시행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고 이거밖에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자체가 이 시험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이 문제 개개의 풀이를 떠나서 이 문제가 담고 있는 평가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걸 파악해 보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공부의 바운드는 어떻게 되는구나, 또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마 분석이죠. 사실은요, 개개의 문제 해설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개개의 문제 해설은 제가 곧 지향을 합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은요, 네이버 카페하고 유튜브 제가 채널을 아마 만들 텐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마 그 자료 같은 걸 다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강의 쭉 들으시고요,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학년 학생들 아마 9월 평가원에도 아마 제가 여기에다가 다 강의를 올릴 테고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뭐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있으면 1, 2학년들 학생 대상으로 개념 강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여기 차후에 차곡차곡 다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학습 목표. 이 강좌의 목표는 뭐다? 6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분석하셔서 6평 이후에 7월달과 8월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기 벌써 얘기 나왔네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긴 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평가원이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딱 나눠주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수학 영역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 원점수가 아니라, 여러분 100점 만점에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통계 파트에서 표준화하는 걸 배우죠, 맞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본 6평 나영입니다. 나영. 만점자 비율이 0.15%래요. 그리고 1등급의 등급 표준 점수는 133점이랍니다. 이거 이상 되면 1등급이고, 밑으로는요, 2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인원은 15,656명, 비율은 4.74%.
이게 딱 올해 6평의 통계 자료인데 작년과 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작년. 그러니까 작년 그 이수는 쭉 많은데 작년 바로 직전의 수능과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만점자 비율은요. 0.31%. 어머나? 절반으로 줄었네요. 맞죠?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고 그럼 약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반면에 1등급의 표준 점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건 133점이고 작년의 수능은 136점이었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그 집단 내에서 평균에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이 92점. 그러니까 이때에도 92점을 받았고 이때도 92점을 받았다고 치자 이거야. 92점. 점수는 원점수는 동일하죠. 맞죠? 원점수는 동일한데 이때 시험이 꽤 어려워.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92점이라 그러면 오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시험이 좀 쉬워. 시험이 쉬운데 92점이라 그러면 썩 잘한 편은 아니네. 그저 그렇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죠. 맞죠? 오케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려워. 어려우면 평균이 어때? 전체 평균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92점이면요. 오,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잘한 거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더 높아. 난이도가 높으면, 시험이 어려우면, 전체 평균이 떨어지면 이 92점을 받은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더라. 근데 반면에 똑같은 92점이라 하더라도 평균이요. 올라가. 문제가 좀 쉬워. 문제가 쉬우면 전체의 평균이 올라가겠죠. 맞죠? 전체의 평균이 올라가시면 92점은 똑같이 92점을 받았다던 치더라도 평균과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약간 더 낮게 나온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이때가 더 어려웠었구나. 이때가 조금 더 쉬웠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딱 보시면 더 쉬웠다며. 근데 왜 만점자 비중은 왜 절반이야? 어머, 작년 수능에 비해서 더 쉬웠는데 만점자 비율은 더 줄었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여러분 6월 평가원 딱 보고 나서 교실의 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학교의 상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80점대 중후반, 90점대 초반의 실력, 거기에 있는 점수 분포도가 예전에 비해서 확 줄어들어요. 줄어서 그 학생이 어디로 가면 위로 쭉 올라가.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쉽단 말이야. 시험이 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올해 6평 문제가 1번부터 29번까지 그것을 100분 중에서 50분만을 훅 풀고 마지막 가장 어려웠던 30분 문제를 한 50분 동안 느긋하게 낑낑거리면서 푸는 거야. 그런 상황 많이 있었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학생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특히 한 개 틀린 학생들. 그리고 1번부터 29번까지는 쭉쭉쭉쭉쭉 풀고 그냥 막힘없이 풀고 너무 쉽게 느끼는 학생들 많았었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 쉽다 이거야. 문제는 쉬웠다 이거야. 문제 쉽지만 마지막 30점 맞추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야. 이런 통계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딱 보더라도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점짜리에도 어려운 게 없었고 4점짜리에도 어려운 게 없고 다 쉬운 4점밖에 없었어요. 30번 빼놓고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 좀 자신 없었고 불안하던 친구들도 시험을 잘 봤어 되게. 근데 반면에 수학을 잘하고 자신감이 있어 했던 친구들은 좀 억울해. 왜? 나보다 제가 좀 약간 더 못하는데 점수가 비슷하네. 똑같네. 좀 억울해. 이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그러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딱 보시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특징은 어때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만점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쉽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만점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참 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약간 좀 어중간하고 그런 학생들이 한때는 찬스입니다. 유리해요, 되게요. 점수를 쭉 끌어올리기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6점까지 쫙. 반면에
반면에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요. 아마 이렇게 느끼는 수험생들 꽤 많았을걸요? 할만한데. 야, 9월 평가원 수능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내가 100점 받을 수 있겠는데? 할만한데.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느낌을 제가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요. 좀 더 들어가서요. 그러면 할만한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요. 자. 아이고. 시험 특징들을 제가 쭉 얘기할 텐데, 사실은 그 주요 문항이 있어요. 주요 문항. 그러니까 킬러 문항에, 그러니까 딱 한 개 내지 두 개. 객관시험 마지막 21번. 주관시험 마지막 30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정복하냐 못하냐가 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특히나 6월 평가 이후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킬러 문항 한두 마리를 잡냐 못 잡냐 거기에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특징도 한번 이야기는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뼈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특징을 봅니다. 오케이, 시험 특징.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쭉 보시면요. 문제 자체의 설명만 많이 했었죠. 맞죠? 설명요. 나영 보면 설명만 거기 국한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으로부터 평가원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평가원의 문제풀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있잖아요. 문제 자체만 하고 앉아있죠. 맞죠? 저는 그 문제 자체 설명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니?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처음 얘기했듯이 7월달과 8월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또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문항 공포. 여러분의 6월 평가 시험 문항 공포는요. 수투가 13문항, 미적이 10문항, 확통 7문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월 평가원 수능은요. 10개 이렇게 난다고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라서 이게 조금 더 낫고 이제 통계가 안 나왔고요. 적분이 안 나왔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분이 안 나오고 미분까지만 나왔는데도 10문항 나왔어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9월 평가원에선 어떻게 문항의 분포가 될 것인지 과연 10개로 출제가 될 것인지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제가 9월 평가원에 다시 한번 그때는 좀 빠르게 올릴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요. 그 다음 수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2에서는요. 수열 점화식 빈칸 추론형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야, 수열 빈칸 추론형.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이게, 박스 메꾸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보는 그 S 사이트에서 어느 선생님께서가 수열 점화식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생님의 생각은 별로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로지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평가원의 입장이 무엇이고 평가원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절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가원의 생각, 평가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 입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은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 그걸 선생님께서 인지를 하시건 인지를 안 하시건 모르겠지만 그걸 또 혼동시키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거는요. 이게 출제가 된다 안 된다 근거는요. 없어요. 제가 한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EBS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수능에서는요. 이게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됐어요. 매년요. 그래서 보시면요. 한 10번 이상 계속 스트레이트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6평에 출제가 안 됐다는 건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9평도 출제가 안 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근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EBS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EBS 수능 특강 문제에 이 빈칸 추론형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요. EBS는 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자체가. 박스 메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아까 처음 봤던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 보십시오. 이 문제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EBS 분명히 빈칸 추론형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예전에 이런 문제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좀 쉽습니다. 사실은요. 그 문제 구체적인 풀이 방식은 설명을 드리진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게 EBS도 있고 출제 가능성은 있는데 6평에선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9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투에서는요, 상명으로 지표 가수 문제가 아니 이거를 무지하게 그러니까 언급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교재, 특히 인간 교재는요. 근데 여러분 상명으로 지표 가수 문제가 교과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명으로 지표 가수가 아니라 상명으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단어 자체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걸 언급한다는 건 오해, 곡해입니다. 여러분. 개정 교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또 하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거요. EBS 이런 문제 단 한 문제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눈치껏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 근거 말씀드릴게요. 6월 평가원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또 간접적인 근거가 뭐냐면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요. 이런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또 간접적인 근거로서 사설 모의고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뒤져보시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의심이 되면은 교과서를 뒤져보시고 바뀐 개정 교과 내용이 어디까지 정확히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신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재에도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넣고 앉아있어요. 강의하시고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6월 평가 뚜껑이 열렸으니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시험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니에요. 그걸 강의하시거나 아닌 책에 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이다 라고 제가 99% 확신합니다. 오케이. 6월 평가 났으니까요. 이제 제 말에 대한 어떤 제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오케이. 이 두 가지 사실요. 그 다음. 미적분입니다. 자, 미적분에서는요, 무한 등비급수 도형의 응용 문제. 오케이. 이게 딱 출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요, 하나, 재미난 사실 하나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보자. 오케이. 6평 17번의 문제입니다. 자, 무한 등비급수. 여러분들이 아마 6월 평가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맞죠? 쭉 되어 있고, 그림은 바로 이러한 그림이었었습니다. 맞죠?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풀진 않을게요. 푸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푸는 원리요. 정사각형 알아요? 중점 찍고 삼각형 잡았죠? 삼각형에 또 정사각형 내접을 시키는 겁니다. 맞죠? 푸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문제 푸는 원리는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 대칭성.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이고 그 대칭축이 바로 이 대각선에 대해서 위아래가 대칭이더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네 접이니까 정사각형의 한 점이 이 대각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각선 위에만 있어야 돼. 그게 네 접이니까. 맞죠?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또 절반의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그 절반이니까 이것의 2배가 이것이 되고 여기가 직각이더라 라는 건데, 이 그림상에서 이 직각 삼각형과 큰 직각 이쪽이 아니었구나. 이쪽의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셔서 푸셨죠. 맞죠? 그러니까 풀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사각형이 내 접이야. 그럼 내 접이면 반대로 해석한다. 이 점이 이쪽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분 위에 있어야 한다. 위에 있기 때문에 길이가 위에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정사각형이랑 도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 길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직각이더라. 그렇게 도형은 길이 측면에서 하나 해석하고 가계 측면에서 하나 해석한다는 거. 그게 두 번째 키포인트야.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대칭성. 기억할 건 대칭성.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EBS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연계된다는 게 뭐냐면 그림이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푸는 원리가 연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EBS를 본다 하더라도 원리를 공부하시죠. 원리를. 자, 올해 EBS 수능 완성의 문제입니다. 올해 EBS 수능 완성의 문제가 오케이. 샬라샬라 쭉 되어 있고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각형이 있죠? 대각선 그렸고 그 안에 또다시 사각형을 내접시킵니다. 또 대각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에도요, 똑같은 원리가 담겨 있더라 이거야. 어떤 특징이냐면
이 그림은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어머, 대칭이다, 이거야. 이 선분에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죠. 맞죠? 대칭성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정사각형의 내접을 하시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똑같이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한다는 그 해결의 원리가 EBS 문제나 아까 육평의 문제나 풀이가 동일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평 A형 문과형 시험은요, 그러니까 나형 시험은요, EBS 연결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 사실은요. 근데 받을 수 있는데 김 9평 들 거냐? 그렇진 않아요, 보장이. 왜 그러냐면 육평의 가형 이과는요, EBS 연결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형이 약간 좀 연결이 좀 약간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높지 않느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과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평이나 수능에서는요, 연결 느낌 낮을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것 딱 보시면요, 원리가 동일해. 그리고 또 하나 봐봐. 또 하나. 이게 EBS 문제인데 2016 항도 사관학교 문제, 딱 작년 사관학교 문제야. 재미난 게 있는데 뭐가 재미나냐면 이 그림 한번 볼래? 상한학교 문제에서 이 그림을 딱 보시면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뭐가 비슷하냐면 정사각형이 있고 대각선 그리고 원 안에 있고 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요. 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또 닮은 유형해. 그러니까 잘 봐. 이 그림을 확 뒤집으면 그게 EBS야. 확 뒤집으면 어디 갔어? 그게 EBS야. 위아래가 확 바뀌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맞죠? 위아래를 원이 밑으로 가.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린 게 EBS야. EBS 갑니다. EBS.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6평의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약간 삐딱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험생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 7월달, 8월달 고난이도 킬러 문항 한두 개를 잡을 때 어떤 내용으로 연습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 사관학교 문제 이런 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뒤에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여러분, 올해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상위권 수험생이라고 한다면요, 꼭 치르시기 바랍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나서 실제 시험장의 분위기를 모의 연습을 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고난이도 문제 연습을 할 때에도 보면 이렇게 수능형에 가까운 고난이도 문제를 이런 자료에서 뽑아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킨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쭉 갑니다. 쭉. 자, 여기까지 왔죠? 자, 미적분에서 무한 등비급수 도형의 응용 문제 하나 봤습니다. 맞죠? 연기등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미적분원에서 미분파 때 변화할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변화할 문제가 간혹가다 어떤 사설 문제집이나 아니면 인간 교재에 이런 게 들어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변화율에 관한 문제가 예전에 교과서에 있었는데요, 지금 교과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EBS 뒤져보시죠. 변화율 문제 자체가 있는 거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자꾸만 하시면 아무 생각성 없이,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문제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과정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분할과 분배 문제. 참 쉽간, 이 분할과 분배 문제는 개정 교과 내용으로 바뀌긴 했지만요, 참 쉽게 출제가 됩니다, 사실은요. 어렵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세택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세택 문제가 있었는 거.
없어졌어요. 세팅 문제가. 근데 이게 구평에서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구평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구평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마 좀 관심사이겠죠. 됐죠? 이게 딱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가장 큰 관심 뭐다?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 아까 내가 초반에 때 설명을 드렸듯이요. 자, 이 데이터가 말씀드린 게 뭐냐? 문제 전체적으로는 쉽지만 만점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관심 있는 한 90점, 96점, 92점에 받는 학생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오케이, 킬러 문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21번과 30번의 문제. 특히나 지금 이 세 개의 문항을 지금 제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21번부터 쫙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2017학년도 유평 21번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풀이는 하지 않고 구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구조인가?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줬죠. 맞죠? f'x의 그래프가 쭉 주어졌습니다. 그는 0과 2가 됩니다. 맞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지고 나서, 자, 기니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니디. 자, 도함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다. 도함수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다 원함수 fx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함수 절대값 fx가 x를 콜 0에서 극소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극소인지 판단하라는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주고 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야. 그게 출제 의도야. 그리고 방정식. 이 방정식 문제도 마찬가지지. 방정식의 해결 원리는 뭐냐? 교과서 문제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서 방부등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함수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걸 그려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지. 그런데 구조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기니드 문제는 뭐냐? 기니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도함수 줘주고 나서 원함수를 묻는 문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올해 6평의 객관식 제일 마지막 21번의 이 문제 그림 있죠? 이 그림과 똑같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오케이. 2014학년도 EBS 수능안. 선생님, 2014학년은 좀 오래됐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차피 이제 제가 가리키는 선생님 입장이니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EBS 자료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모아 계속 축적해놓고 그걸 연습을 시키면 제가요. 근데 시키다 보니까, 아니, 이 문제 그림 똑같아. 봐봐. 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었어. 아까 근이 0과 2였잖아. 야, 21번의 근도 뭐였냐? 0과 2였어요. 봐봐, 0과 2였어. 도함수 그래프 줬단 말이야. 그쵸? 근데 봐봐. 어디 갔어? 오케이. 2014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신유형의 문제였는데, 자, 지문도 볼래? 지문 보여주세요. 지문 이렇게 돼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 주어주는 거 다 원함수를 묻고 있어요. fx. 근데 특히나 봐봐요. 디귿 좀 봐봐. 재미난 거. f0 더하기 f2 equal 0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비슷해. 다 지문도. 다 원함수에 관한 지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에다가 원함수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길게 판단하는 얘기야. 근데 잘 봐. 올해 6평 21번 볼래? 올해 6평 21번. 올해 6평 21번이야. 그림 있지? 근 0과 2 맞죠? 기인들이 지금 보시면 디귿도 보면 F0 더하기 F는 0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제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 평가원에,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있지,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평가원에 있는 문제 풀이 뭐냐면, 매해 평가원의 신형, 아까 이 신형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신형인데, 신형이나 고난도 문제 풀을 매년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문제 풀에 쌓아두고 있다가, 구닥다리 문제는 걸러내고, 그리고 괜찮은 것들은 다듬어서 출제한다는 얘기야. 다듬어 출제하는 그런 얘기죠. 문제가 똑같아.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또 29번도 그렇다니까? 29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까 처음 본론으로 가시면, 처음 서론으로 가시면, 7월달과 8월달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2, 96점이 수두룩해. 문제는 쉬워. 하지만 30분은 맞히기 어려워. 킬러 문제 맞히기 어려워. 그러니까 킬러 문항에 집중을 하는데 킬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제 노하우입니다만 최근 한 3년치, 최근 5년치 EBS 자료 중에서 신유형과 고난도 문제를 싹 엄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고난이도 신유형 문제 위주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면 분명히 거기 그 문제 안에는 평가원의 문제풀에 들어가 있는 유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구평이나 올해 수능이나.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들어주겠다니까요. 근데 알고 계시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야. 곤란해. 알겠어? 막연히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두는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또 하나 더. 자, 또 하나 더. 자, 하나 더. 객관식 29번입니다. 주관식 29번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9번도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아요, 학생들 보시면. 제가 조사해 보시면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성이요. 여러분, 연속성이요, 문과에서는 항상 매년 끊임없이 꼭 나오고, 그리고 조금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매년 비중 있게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왔어요. 미분 가능성 문제. 한번 여러분, 문과 기출문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9평이나 6평이나 뭐 수능 문제 보시면요. 이 자리에 뭐가 왔는가?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온 거 등장한 건요. 참 유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때가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문제가 잘 안 나왔고 다 연속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나오든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출제가 된 건 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왜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미분 가능성은 사실은요. 문과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과에서는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사실은요. 수두룩하게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예비시험 문제 B형이라고 했으면 이건 이과형입니다. 가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함수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풀어본 친구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수능 연계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B형이라니까? 그게 A형에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뭔 말씀을 드리냐면 미분 가능성 문제를 여러분 비중 있게 다뤄보십시오. 29번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문과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과에 있다는 거야. 이과에서 다함수를 다루는 문제들은 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라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재미난 게 있냐면 이것도 놀랄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풀이는 하지 않고요. 함수 fx가 있대요. A라는 점이 있죠? B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fx의 점, 이게 x, fx가 있죠. 이걸 점 P라고 잡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P에서 A까지 거리의 제곱과 점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이란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AP하고 BP를 이 거리를 비교를 한대. 제곱의 값을요. AP의 제곱하고 이 거리의 제곱을 비교를 한대. 이게 더 크거나 같으면 작은 값을 GX라고 정의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 작은 값을 GX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2014학년입니다. 특이하게도 아까 2021번도 그랬어요. 2014학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9번.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딱 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재미나다니까? 재미나요. 평가원의 입장,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두 점 ab가 있어요. 에 대하여, 잡아. AP와 BP의 대수관계. AP와 BP 중에 BP가 더 크면은 fx라고 그러고, AP가 더 크면 이거 마이너스 fx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 구합니다. 이런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 문제 자체가요, 여기에 대한 해결의 아이디어에서 얻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사실은요. 매우 높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본 적 없죠? 교육청이라든지 사전 모의 기타 등도 본 적 없어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기관의 그 문제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풀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EBS 고난도 문제 그리고 신용 문제를 약간 다듬어서 뽑아다가 선별한 다음에 그걸 약간 다듬어서 거기다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월달 8월달에 고난도 문제 연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고민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최근 3년치, 5년치 해서 고난도 싹 뽑아다가 책으로 싹 묶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풀면요. 구평과 수능에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 전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게 96이 아닌 만점, 92점이 아닌 96점, 92점이 아닌 100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려운 문제만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0번입니다. 자, 30번의 문제. 이건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30번 맞힌 학생들 잘 없었죠? 30번 맞힌 학생들 제가 시험처럼 봤어요. 보니까 그 30번 제일 마지막에 페이지가 쫙 넓잖아, 맞지? 그걸 엄청나게 연습했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배지인데 그 8절지 쫙 연습했고 한 장 더 넘겨서 표지에도 쫙 연습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50분 동안 낑낑낑 거리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어. 근데 틀렸는데 여러분 틀린 학생들 아마 풀이 보셨겠죠? 다른 선생님 풀이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풀이 보시는데 이런 의문점이 안 됩니까? 선생님 풀이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실제 시험장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나? 이런 문제? 선생님 풀이 보면은 이제 풀이를 다 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안 보고서 이해가 됐으니까 낑낑거리고 다시 읊어서 되새김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요. 그 실제 현장에서요. 수험장에서요.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구평이나 수능의 30번의 문제에서 실제 수험장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어떻게 길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연습해야 합니까? 라는 걸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지 그 문제 풀이를 찾는, 그 문제 답을 찾는 풀이에서만 국한되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n이라는 게 있는데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래. 그런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게 20 다 되는 건 아닌 모양이야. 그러니까 n이 1, 2, 3, 4 쭉쭉쭉 19, 20까지 수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모양이야. 그래도 되는 것들의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맞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찾을까? 러그 이거와 이것의 값은 같은 자연수다. 같다. 자연수다. 이런 두 글자를 해석해줘야 돼. 이런 세 글자를 해석해줘. 같다?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는 같다고 쓸 거란 말이야. 거기는 의문점을 갖지 않아, 얘네들이.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 게 뭐냐면 이걸 해석을 못했어, 사실은요. 두 실수의 A, B가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 실수의 A, B가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시험장 아주 빽빽하게 다 썼을 겁니다. 몰라, 이 의미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의문을 던져야 돼,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는 뭐냐면, 그냥 이 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 문제 자체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봐봐. 처음에 그랬잖아. n의 값이 1부터 20까지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n의 값을 몇 개를 넣어봐. n의 값을 몇 개를 넣어보고 나서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숫자 n의 값을 몇 개를 넣어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내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론적 사고. 알겠냐? 다시 한번. n의 값이 어떤 건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n의 값을 몇 개를 넣어보고 나서 그 숫자, n의 값을 숫자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일반적인 원리를 뽑으려고 생각하셔야 한다. 그게 바로 추론적 사고야. 근데 그런 사고를 길러한다니까? 그런 사고를 풀이를 하면서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자꾸만 애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하고 그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렇게. n의 값 한번 넣어보자. 뒤에 거 해석 못하잖아, n의 값.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n의 값 넣어봐. 1, 2, 3 넣든가 4, 5, 6을 넣든가 네 마음대로 한번 넣어봐.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어 도대체 이게 밑에 있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n의 값 제가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을
3을 넣어보시면요. 얘는 얼마 넣으라고? 3 넣으라고, 3. 두 개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그랬죠. 같은 걸 쓰니까 어떻게 돼? 3a 하고 a제곱하고요. 3b하고 b제곱이 같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겠네. b제곱 빼기 a제곱이 하나 있을 테고 빼기 3배하고 b-a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b-a 하나 하고 b 플러스 a 그 다음 빼기 3 이퀄 제로가 있죠. n이 3이 될 때 이렇게 b-a는 0이 될 수 없죠. b-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b 플러스 a는 바로 3이 됩니다. 이때 3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n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n의 값 딱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걸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연수란 세 글자를 해석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는 방식을 잘 봐. 단어를 해석을 하자. 하나씩 꼼꼼하게 해석하잖아. 자연수란다.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은 될 수 있는 값이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꼴들이 쭉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k승 꼴이 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꼴 대시한다는 얘기. 됐고, 그 다음 n에다 얼마 넣어? 3 넣어. 3 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b-a가 0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 인실수 ab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n의 값 지금 3을 넣었는데 또 다른 값을 넣으면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실수 ab가 존재한다. 실수 ab가 존재한다. 실수 ab가 존재한다. 실수 ab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n의 값에다가 3도 넣고 4도 5, 6, 7, 8, 19, 20까지 쭉 넣을 수 있죠. 맞죠? 그리고 항상 ab는 지금의 값 합이 3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n이고 이건 2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가야 되나? 여기에서 여러분 요 값들 딱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요 a로 묶으면 어떤 특징이 a로 묶으면요 a로 묶으면 3-a로 되어 있죠. 3-a가 뭐냐? 3-a는 바로 b가 됩니다. b는 3-a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ab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b로 묶어지시면 3-b가 됩니다. 이것도 a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합과 곱이 나와 있어요. 합과 곱이 나와 있다. 두 실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합과 곱이 있다는 걸 통하여 그리고 and 실수가 존재한다는 걸 통하여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재나 다른 풀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걸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게 어떤 성질이 이런 성질이 있죠. 실수의 제곱을 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맞지? 근데 반면에 실수라는 조건하고 그 다음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으면 이게 실근 조건으로 가는 거죠. 실근 조건. 아니 이렇게요. 합이 있고 곱이 있습니다. 합이 있고 곱이 있어. 그러면 AB를 두고 누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맞죠?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두 근의 차가 이렇게 된대요. 아,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야. 일반화시키면 풀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풀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훅 던져지는 게 아니라 봐라. 자, 이걸 일반화시키시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시험 볼 때 그 몇 페이지 걸쳐서 막 빽빽하게 풀 때 n의 값을 몇 개 넣어서 추론시키려고 노력하시면요 훨씬 이 문제 훨씬 더 아주 근접한다는 얘기야. 이렇게요. 일반화 제가 시킬게요. 자, NA 빼기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B 빼기 B제곱이 있죠. 이게 2의 K승꼴이라 그러셨습니다. 맞죠? 2의 K승꼴이고, 그 다음 아까 두 실수 여기 있었죠. 두 실수 AB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수의 존재는 뭐냐면 2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의 존재성.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쵸? 오케이. 어디 갔어? 왜 이래?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까 AB는 어떻게 된다 그랬노?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됐었죠? 오케이. 그리고 자, 요것도 딱 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nx 빼기 x의 제곱이 2의 k승꼴이다. 이때 x랑 2차 방정식 근이 바로 a와 b가 되더라 라는 얘기. 알겠니?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오케이, 두근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노? 두근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 되니? 그러니까 자,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y는 nx 빼기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참수 이렇게 있고요. y는 nx 빼기 x의 제곱이야. 그러면 x를 묶어내면 n 빼기 x가 됐죠. 근이 0과 n이야. 여기는 0이고 여기가 n이다. 그리고 2의 케이스는 요 근이 ab가 존재하시려면 y를 꼴 2의 케이스며 2의 케이스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참수와 만나야 돼. 만나셔야 한다. 만나시려면요 최대값을 가질 텐데 요 최대값보단 작아야 돼. 자, 여러분 x의 자리에다 2분의 n을 갖다 넣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2분의 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 요 함수값보다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2의 1승, 2승, 3승이 아니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 근이 바로 작은 게 A가 되는 것이고 큰 게 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이 바로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30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숫자를 넣어서 추론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두 실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오케이. 실수 플러스 2차식은 실근의 존재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만 딱 해석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약간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자, 계속 갑니다. 첫 번째.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2의 케이승이 요 함수값보다 밑에 있어야 한다. 4분의 n제곱이 오케이. 2의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요 놈이 작거나 같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제곱이 오케이 2의 k 플러스 2승 보다 큰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두근의 차입니다, 여러분. 두근의 차는요. 합과 고부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b-a의 전체 제곱의 값은요. b 플러스 a 전체 제곱에서 4배 ab를 빼셔야 되거든. a 플러스 b는 n제곱이라 그랬어. 빼기 4배 하시고 ab가 2의 k승 2라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자, b 마이너스 제곱하시면 얼마입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n제곱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작거나 같다. 4분의 n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짠 넘겨주시면 4분의 3 n제곱이 됐고 넘겨주시면 2의 k 플러스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n제곱이 되셨고 2의 k 플러스 2승에다가 3분의 4를 곱하시면 3의 2의 k 플러스 4승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n제곱은 작거나 같다. 3분의 2의 k 플러스 4승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의 k 플러스 2승보다 크거나 같은 n을 찾아라. 그러면 k에다가 1, 2, 3, 4 점점점 쭉 넣다 보면 n의 값이요 1부터 20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걸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보자. 30번의 핵심 뭐겠어요? 30번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0번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 갔어? 30번의 핵심 문제. 여러분 뒤에 약간 보이십니까? 30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는 문제. 같은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용 로그 문제니? 미친 로그 문제니? 로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로그 문제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편의점 마트에서 빵을 샀어. 근데 빵을 샀으면 껍데기 찢어서 껍데기는 바로 빵만 먹잖아. 빵 껍데기 같은 게 로그야. 알겠냐?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이걸 해석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이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n의 값에 숫자를 넣어봐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추론한다라는 그 추론의 능력을 연습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능력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학적 내용이 2차 함수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이더라라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딱 하죠. 30번이요. 어렵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해석하는 능력, 추론 능력을 자꾸만 연습해 보셔야 돼. 알겠냐? n의 값에, 특히 자연수 n의 값에 몇 개 넣어봐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려고 하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고서요, 앵무새처럼 따라 하시면 이 문제 밖에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7, 8월달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자꾸만 낑낑거리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이 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무리할 겁니다. 취지요. 취지는 바로 이거라 했습니다. 자, 6월 경향성을 분석을 통해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고난이도 문학 연습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을 제가 21번이라든지 29번, 30번 그리고 그런 것들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딱 봐도 맞죠? 문제 시험은 쉬운데 100점 맞긴 어렵다. 딱 21번, 30번 이런 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문제 조금 틀린 친구다 하더라도요, 거기서는요 수능 완성 같은 거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셔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고난이도 문제를 수업 시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오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저는 지금 6월 평가한 문제 그리고 9월 평가 이런 내용들요 제가 유튜브 채널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 파일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이 영상은요 두루두루 많이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구평을 기약하면서 치열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